제 이름은 김춘래, 올해 67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장통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해 3층짜리 건물을 올린 질기고 억척스러운 삶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27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 서준이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남들은 아들 하나 믿고 사는 팔자가 제일 기구한 팔자라고들 했지만 저는 서준이 얼굴만 보면 펄펄 힘이 솟았어요. 저를 보고 웃어주는 그 작은 아이가 제 세상의 전부이자 제가 고된 하루를 버텨내는 이유였으니까요. 새벽에 시장에 나가 국밥을 말고 밤에는 식당 테이블을 닦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준이 공부시키고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해주며 키웠어요. 다행히 아들은 제 속 한 번 안 썩이고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제가 보태준 돈을 종잣돈 삼아 재테크도 야무지게 해서 서울에 아파트도 2채나 마련했지요. 물론 두 집 모두 대출 하나 없는 온전한 제 아들 명의의 재산입니다. 그 아이의 성실함과 제 땀방울이 섞인 결과물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어서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만이 제 유일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가 얼굴에 한박웃음을 짓고는 제게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우리 아들에게도 봄날이 오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주말에 집에 데리고 오겠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니 제게는 딸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드디어 약속한 토요일 오후 저는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재료들만 골라와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혹여나 입맛에 맞지 않을까 싶어 갈비찜부터 잡채, 각종 나물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준비했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저는 버선발로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훤칠한 제 아들 옆에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은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김은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아이는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니 참 예쁘장하게 생겼더군요. 어서 오너라, 오느라 고생 많았지.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은서의 손을 잡으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선 은서의 첫 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건성으로 하는 둥 마는 둥. 아이는 고개를 돌려 거실과 부엌을 휙휙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제게 물었죠. 어머님 집이 생각보다 넓네요? 서준 오빠가 집이 2채라고 했는데 여기가 더 작은 집인가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뵙는 어른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기도 전에 재산에 대한 질문부터 던지는 경우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다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 집은 내가 사는 집이고 우리 아들 집은 따로 2채가 있단다. 제 대답에 은서는 아, 그러시구나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 저는 첫인상부터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그저 해벌쭉 웃으며 은서를 쳐다보는 아들을 보니 차마 싫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지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솔직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은서는 음식 맛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서준이의 회사 연봉이나 아파트 2채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교묘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첫 만남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양가 어른들이 정식으로 만나는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다르시겠지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서준이가 예약한 최고급 호텔의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방에 들어서자 화려한 옷차림의 은서, 어머니와 무뚝뚝한 표정의 아버지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인사를 건네자 은서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골적인 시선에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김은서 엄마예요.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 인사에 은서 어머니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웃더군요. 고생은요. 아드님이 정말 잘났더라고요. 어쩜 그리 듬직하고 잘생겼는지. 저희 은서가 서준 군한테 푹 빠졌다니까요. 칭찬인 것 같았지만 그 말투에는 당신 아들이 우리 딸을 좋아해서 쫓아다닌다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기분이 상했지만 좋은 날이니만큼 꾹 참고 미소로 화답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이번에는 은서 아버지가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 군이 능력이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집도 두 채나 있고 말이죠.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청년이에요. 또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라면 을의 두 아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덕담이 오갈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선의 부모님은 오로지 서준이의 경제적인 능력에만 관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금세 묻히고 말았어요. 은서 어머니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들 이야기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우리 은서가 얼마나 귀하게 자란 딸인데요. 어릴 때부터 먹는 거, 입는 거,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철이 없고 순진하기만 하답니다. 사부인이 옆에서 잘 챙겨주셔야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은서는 마치 자기가 공주라도 되는 양수줍게 미소만 짓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자기들 딸 귀한 줄만 알지 내 아들 귀한 줄은 모르는구나 싶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보다 재산 자랑과 딸 자랑만 가득한 상견례가 이어졌어요. 사건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터졌습니다. 디저트로 나온 과일 접시를 앞에 두고 은서 어머니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아, 그리고 사부인. 저희 은서는 귀하게 키운 딸이라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못 시켜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하나요? 안 그래요? 선을 딱 긋는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은서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러니 말인데 서준 군이 집 두 채 중 한 채는 당연히 우리 은서 명의로 해줄 거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요. 여자도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있어야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든든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나왔구나. 노골적인 요구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뜸을 들이자 옆에 있던 은서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설마 며느리를 못 믿으시는 건 아니죠? 다 저희 둘 좋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기분 나쁜 표정과 삐딱한 말투에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건 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은데요. 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명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단호한 대답에 세 사람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서 어머니는 불쾌하다는 듯 저를 쏘아보았고 은서는 입을 삐죽 내밀고 있었죠.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제 아들 서준이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이 어색하고 무례한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정쩡하게 웃으며 양쪽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땀과 제 눈물이 섞인 그 집을 저들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견례가 파투 나듯 끝난 뒤 호텔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들 서준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아들의 굳은 옆모습을 곁눈질하며 몇 번이나 말을 걸까 망설였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꺼낸들 이 상황이 나아질지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 모자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집에 내려주고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라는 짤막한 말만 남긴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닫힌 현관문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데 등 뒤로 찬 바람이 부는 것만 같았어요. 제 67평생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살갑게 전화를 걸어오던 아들이었고 주말이면 을에 우리 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곤 했는데 상견례 이후로는 전화도 뜸해지고 주말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엄마. 나 지금 바빠라며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기 일쑤였지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많겠거니 싶어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그쪽 집안 사람들과 제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고 애쓰는 중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일요일 늦은 오후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서준이가 쭈뼛거리며 서 있더군요. 일주일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반가워 어서 와, 우리 아들. 하며 팔을 벌렸지만 서준이는 제 품에 안기는 대신 어색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마치 외워온 대사를 읊듯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번에 있었던 일 말이야. 그래. 은선의 부모님이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나쁜 분들은 아니야. 저는 가만히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은서가 그러는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다들 그렇게 해준대. 아들 결혼할 때 며느리한테 집 한 채씩 명의 이전해 주는 게 유행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 그게 며느리를 진짜 가족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라고 응원해주는 의미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건 서준이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분명 은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유행? 서준아, 집이 무슨 옷이나 가방 같은 건 줄 아니? 그게 어떻게 유행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집들은 그냥 땅 파서 나온 게 아니야. 네 아버지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이 악물고 장사해서 너랑 같이 모은 재산이야.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거라고.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자 서준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그냥 요즘 세대는 그렇다는 거지.
엄마가 너무 구식이라서 그래. 은서가 그 일 때문에 엄청 섭섭해하면 어떡해.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예민한데. 구식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아들은 이제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게 고작 몇 달 만난 여자 때문이라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도 없어. 엄마가 좀 피곤하구나.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로 서준이의 못마땅한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내 착하고 순하던 아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껄끄러워진 아들과의 관계를 풀어보고자 다시 은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불편한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이며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혹시나 요즘 아이들 입맛에 맞지 않을까 싶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 살을 구해다 된장과 커피, 온갖 향신료를 넣고 냄새 하나 안 나게 푹 살만의 보쌈을 만들고 직접 묵가루를 쑤어 탱글탱글한 도토리묵까지 만들었어요. 함께 곁들일 보쌈김치와 새우젓 양념, 신선한 채소까지 준비하고 나니 어느새 반나절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서준이와 함께 은서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너라. 너 좋아할 만한 걸로 한번 차려봤어. 어서 앉아. 하지만 은서는 식탁을 보더니 환하게 웃는 제 얼굴과는 달리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보쌈김치만 젓가락으로 깨작거리더니 이내 수저를 내려놓더군요. 왜 그러니? 입에 맞지 않아? 제 물음에 은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런 건 좀 너무 헤비해요. 살찌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면서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덧붙였어요. 저희 엄마는 항상 신선한 해산물로만 요리해 주시는데 그래야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고요. 그 말은 즉 제가 만든 음식은 몸에도 안 좋고 피부에도 안 좋은 격 떨어지는 음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정성과 시간을 한순간에 무시해버리는 그 아이의 태도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서준이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은서 입맛에 맞춰서 해줘. 은서가 이런 거 잘 못 먹잖아.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정성보다는 이제 막 만난 여자의 비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밥맛이 뚝 떨어져 억지로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은서는 제가 만든 음식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차갑게 식어버린 보쌈과 도토리묵을 보고 있자니 제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옛말처럼 그 집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소문 끝에 예전에 시장에서 함께 장사했던 동생에게서 은선의 동네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그 집 말이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썩었어. 은서 아빠가 몇 년 전에 사업하다가 크게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잖아. 지금 사는 집도 전세인데 그거 뺄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
은서 엄마는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기 바쁘고 동네 아는 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숨기고 오로지 제 아들의 재산만을 노리고 이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쩐지 상견례 때부터 그렇게 집 노래를 부르더라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고 제 아들은 그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붙잡으려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셈입니다. 우리 아들을 현금 인출기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일단 이 사실을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들은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단순히 소문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 서준이는 이미 은서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만큼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오래전 남편이 남긴 인맥을 통해 수소문하여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자식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탐정에게 은서와 그 가족의 뒷조사를 의뢰하며 저는 이것이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얇은 서류 봉투였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김은서는 현재 서준이와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버젓이 국내 최대의 결혼정보회사의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프로필에 기재된 상대방 희망 조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서울 강남권자가 보유 필수, 연봉 1억 원 이상, 전문직 혹은 사업가, 부모 노후 준비 완료된 장남. 모든 조건이 돈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그 조건을 보고 연락해온 다른 남자들과 태연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약속 장소에서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은서가 가장 친한 친구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탐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원한 자료라고 덧붙였어요. 너 서준 오빠랑 결혼한다며? 웬일이야? 네 눈에 차는 남자가 있었어? 눈에 차긴. 그냥 조건이 괜찮잖아. 순진해서 구슬리기도 쉽고. 그래도 결혼인데 사랑은 해야지. 사랑은 무슨. 일단 서준이는 안전빵이고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더 나은 조건 남자 나타나면 갈아탈 거야. 혹시 모르잖아. 더 대박이 터질지. 저는 제 눈을 몇 번이고 비벼가며 그 대화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안전빵. 제 귀한 아들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인 아들이 고작 안전빵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향한 일말의 애정이나 존중도 없이 오로지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타기 위한 발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분노보다 더 큰 슬픔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서준아, 이 어리석은 아들아. 너는 지금 이런 여자를 위해 엄마의 속을 썩이고 있는 거란다. 저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추가 자료가 담긴 두 번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끔찍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웠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 자료는 은서의 SNS 활동과 그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어요. 은서는 비공개로 운영하는 SNS 계정에 온통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한 게시물들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서준이에게 선물 받은 명품 가방 사진 밑에는 선물 스타그램, 남친 찬스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놓았고 아직 계약하지도 않은 최고급 호텔 웨딩홀 사진을 올려놓고는 결혼 준비, 왕비놀이라고 써놓았더군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게시물은 서준이의 아파트 단지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었습니다. 드디어 입성. 이제 곧 강남 아파트 주인 된다. 시어머니 될 사람도 순진해서 구워 삶기 딱 좋을 듯. 인생 역전, 취집 성공. 시어머니가 순진해서 구워 삶기 좋다는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글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진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탐정은 은서 어머니가 최근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녹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귀를 찢는 듯한 웃음소리와 함께 은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 호호호. 뭘 그렇게 부러워해. 우리 딸이 얼굴값 하는 거지. 저번에 말했던 그 남자 있잖아. 바보같이 순진한 남자 하나 제대로 낚았어. 혼자서 아파트도 2채나 가지고 있다는데 하는 짓 보면 맨날 엄마만 찾는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그런 애들이 다루기는 제일 쉬운 거 몰라? 우리 은서가 조금만 애교 부리고 띄워주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기세라니까. 집 한 채 넘겨받는 건 시간 문제지 뭐. 저는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마보이. 다루기 쉽다. 그들 모녀에게 제 아들과 저는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어수룩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아 저는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며칠을 알아놓은 뒤 저는 탐정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김은서의 과거 연애에 대해 특히 결혼까지 이야기가 오갔던 관계가 있었는지 알아봐 달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3번째 보고서는 이 모든 비극의 활용점정이었습니다. 김은서는 서준이를 만나기 1년 전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파혼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때 역시 결혼 조건으로 남자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자 쪽 집안에서 당연히 이를 거절하자 은서는 태도를 돌변하여 남자에게 온갖 막말과 인격 모독을 퍼부었다고 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와 만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는 거짓말로 남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남자 쪽 집안은 아들의 장래에 흠집이 날 것을 우려하여 은서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일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사랑을 빌미로 남자의 재산을 갈취하는 아주 질이 나쁜 꽃뱀이었어요. 저는 탐정이 보내온 모든 자료, 즉 결혼정보회사 프로필, 다른 남자와 만나는 사진,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SNS 게시물, 어머니의 녹음 파일,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의 파혼 사실과 협박, 정황이 담긴 자료까지 모두 USB 2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모든 자료를 인쇄하여 서류 봉투에 넣었어요. 그렇게 준비한 증거들을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에 넣어 잠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고 문을 셔터 내리듯 닫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어디 한번 해봐라.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이제 적절한 때가 오면 이 모든 진실을 아들 앞에 꺼내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저는 그들 모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척 순진한 시어머니를 연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혼수와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속셈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마지막 과정을 위해 일단은 순순히 응해주기로 했어요. 은서와 은서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예물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 호텔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제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자리에 앉자마자 은서 어머니가 전문가라도 되는 양팔짱을 끼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요즘 시세는 좀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저희 딸 친구들 보니 기본적으로 예물은 최소 5천만 원은 생각해야겠더라고요. 사실 저희 은서 친구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집안으로 시집가서 다들 1억 원씩은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부인 체면 생각해서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5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터무니없었지만 체면 생각해서 봐준다는 식의 고자세가 저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사돈,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징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분수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5천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은서 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니, 사부인.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도 2채씩이나 가지고 계신 분이 며느리한테 그 정도 쓰는 것도 아까우세요? 이건 서준군 혼자 살자고 하는 결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은서 기죽이는 일이에요. 옆에 있던 은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걸로 창피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해요. 모녀가 쌍으로 저를 인색하고 속 좁은 시어머니로 몰아가는 상황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서준이와 상의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지만 저는 못 본 척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서준이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은서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다그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오늘 은서랑 어머니 만나서 무슨 말 했어? 은서 지금 난리 났어. 엄마가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다고 이 결혼 그냥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잖아.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야. 분수에 맞게 하자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말이니? 그게 어떻게 분수에 안 맞는 거야? 엄마, 제발 은서 기 좀 살려줘. 친구들 사이에서 창피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이야? 남들 다 하는 만큼만 해달라는 거잖아. 아들의 말에 너무나 서운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너는 은서 친구들이 중요하니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이 엄마가 중요하니? 제 물음에 서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해? 왜 자꾸 은서를 미워하는 건데? 은서는 그냥 나랑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아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자기가 뱉은 말에 스스로도 놀랐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진짜 답답하네라는 말을 남기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안방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아들이, 우리 착하던 서준이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보고 있었지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간의 냉전이 흐른 뒤 은서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제 앞에서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은 은서는 들고 온 파일을 제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제가 파일을 열어보자 안에는 빼곡하게 명품 브랜드의 이름과 가격이 적힌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5개, 최고급 스위스제 시계 2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세트, 프랑스제, 최고급 주방용품 세트, 이탈리아제 가구. 목록의 끝에 적힌 총합계 금액은 무려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니? 제가 결혼할 때 받고 싶은 예물 리스트예요. 최소한으로 줄인 거예요. 이건 정말 기본이에요, 어머님. 제 친구들이 이 리스트 보면 아마 비웃을 거예요. 너무 소박하다고.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자 은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빛을 바꾸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서준 오빠 결혼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도 못 해주시겠다면 저도 더 이상 이 결혼 진행할 생각 없어요. 서준 오빠한테는 어머님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야겠네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아들을 볼모로 잡고 저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이 결혼을 깨고 싶으면 그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협박에 놀아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잘 걸렸다. 너희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서준이를 향해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다. 엄마가 졌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제 대답에 은서는 승자의 미소를 지었고 서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야. 라며 철없이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이 정도 아픔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거의 다 준비되었어요. 남은 것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하자 그때부터 은서와 그 가족의 탐욕은 브레이크 풀린 덤프트럭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항복을 당연한 승리로 여기며 제 돈을 마치 자기들 쌈짓돈처럼 여기는 듯 했어요. 그 첫 번째 무대는
바로 결혼식장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조촐하고 의미 있게 식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은서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님,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인 이벤트잖아요. 제 친구들, 아는 지인들 다 보는데 어떻게 동네 작은 웨딩홀에서 식을 올려요. 그건 제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은서는 제 의견은 들어볼 생각도 없다는 듯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특급 호텔 웨딩홀의 카탈로그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웨딩홀은 궁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웅장하고 사치스러웠어요.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하객들의 테이블 위에는 생화 장식이 풍성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억소리가 절로 나는 곳이었죠. 여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도 다 여기서 했거든요. 여기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곳이에요. 저는 카탈로그에 적힌 최소 보증 인원과 식대 비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소 보증 인원이 500명에 식대만 1인당 2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대관료와 꽃장식 비용까지 합치면 예식 비용만 2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은서야, 여긴 너무 과하지 않니? 하객 수를 생각해야지. 우리는 양가 합쳐도 200명 남짓 될 텐데. 제 말에 옆에 있던 은서, 어머니가 대뜸 끼어들었습니다. 사부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 쪽 하객은 한 3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사부인 쪽 손님 아니에요? 저희가 사부인 체면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하시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들의 하객은 고작 30명이면서 제 앞으로 올 400명의 하객을 핑계 삼아 가장 비싼 곳에서 결혼식을 치르려는 속셈이 너무나 뻔히 보였으니까요. 비용은 모두 저희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전제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집 가는 거니까 당연히 신랑 쪽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런가요, 사부인? 은서 어머니의 말에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알겠습니다. 우리 서준이 체면이 걸린 일이니 사돈 뜻대로 하시죠. 그곳으로 예약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은서와 그 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자기들끼리 역시 사부인은 통이 크시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준이는 그저 철없이 웃으며 엄마 고마워 라고 말할 뿐이었죠. 아들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호구가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사건이 지나가자마이자 이번에는 웨딩드레스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일에 직접 끼어들고 싶지 않아 서준이에게 제 카드를 주며 은서가 원하는 것으로 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아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드레스 고르는데 얼마나 더 필요하니? 그게 은서가 고른 드레스가 2천만 원이래. 2천만 원이라는 소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국밥을 몇 그릇이나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인지 아들은 과연 알고나 있는 걸까요? 아니, 무슨 드레스 한 벌에 2천만 원이나 한단 말이니? 그건 너무 심하지 않니? 제 말에 서준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서는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수입 드레스샵에 가자마자 가장 비싼 라인의 신상 드레스를 입어보고는 그걸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해요. 드레스샵 직원조차 가격이 상당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은서는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서준이가 은서야, 이건 너무 비싸다.
조금 더 합리적인 걸로 고르면 안 될까? 하고 설득하자 은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오빠는 나한테 드레스 한 벌 해주는 것도 아까워. 내 친구들은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했는데 나만 왜 이렇게 초라하게 결혼해야 해? 심지어 주변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다 듣는 앞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짜다. 돈도 많으면서 며느리한테 쓰는 건 벌벌 떤다. 라고 소리까지 질렀다고 해요. 결국 서준이는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드레스를 결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분노보다 더 큰 모멸감과 수치심의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아들의 약혼녀에게 돈만 많은 구두쇠 시어머니로 매도당한 겁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카드 한 장을 더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가서 결제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아이 씀씀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라. 차가운 제 목소리에 서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카드를 받아들고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서 제 아들이 과연 저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여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결혼 준비의 마지막 관문은 신혼집을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서준이가 가진 아파트 2채 중 직장에서 더 가까운 곳을 신혼집으로 쓰기로 했어요. 저는 아들이 혼자 살던 집이라 깔끔하니 도배 정도만 새로 하고 들어와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그 집을 처음 둘러본 날부터 인상을 찌푸리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어머 오빠, 집이 왜 이렇게 촌스러워? 벽지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주방도 너무 좁잖아. 나 이런 데서는 절대 못 살아. 며칠 뒤 은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며 젊은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신혼집을 완전히 새로 뜯어 고쳐야겠다며 자기가 구상한 디자인 시안이라며 종이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제가 전문가랑 상담해 봤는데요. 일단 거실이랑 작은 방을 터서 거실을 넓게 써야겠고요. 주방은 답답하니까 아일랜드 식탁을 넣는 걸로 하고 바닥은 전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깔아야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에는 월풀 욕조도 하나 넣고요. 그녀가 말하는 공사 내용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집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짓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옆에 있던 디자이너가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최고급 자재만 사용해서 공사 기간은 2달 정도 예상하고요. 총 견적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멀쩡한 집을 뜯어 고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웬만한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나 많이 드니? 하고 되묻자 은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한번 해놓으면 평생 사는 집인데 이 정도 투자는 해야죠. 어차피 어머님이 다 해주실 거잖아요. 서준 오빠가 그랬는데 결혼하면 집 꾸미는 건 다 엄마가 해주신다고요. 서준이가 또 제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지만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이 살 집이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예쁘게 꾸며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제 허락이 떨어지자 은서는 마치 당연한 권리를 찾은 사람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이제 아들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해주는 돈 많은 호구 시어머니로 완벽하게 각인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하며 속으로 어떤 칼을 갈고 있었는지를요. 연극의 막이 내리는 날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은 바로 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오후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한 은서 아버지였어요. 그는 상견례 때와는 달리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도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은서 아버지는 서류 가방에서 주섬주섬 서류 몇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로 툭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자세히 보니 아파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사돈, 이제 슬슬 진명의 이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늦어지면 결혼식 전에 마무리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서준 군도 이미 동의했다던데 왜 이렇게 사돈께서 미적거리시는지 모르겠군요. 그의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서준이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아이들끼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말에 은서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니, 사돈이 지금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보시는 겁니까? 그럼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휴대폰을 조작하자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들 서준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의 또렷한 목소리가 아니라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인 웅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은서야, 네가 원하면 뭔들 못 해주겠어? 집? 아, 그 집 당연히 네 거지. 네 이름으로 해줄게 걱정하지 마. 배경에서는 은서가 정말이지. 오빠, 지금 한 말 꼭 지켜야 해. 라며 다그치는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에게 일부러 술을 먹이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한 약속을 녹음해서 증거랍시고 뻔뻔하게 들이밀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제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은서 아버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준 군은 이미 동의했습니다. 이제 사돈께서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이번에는 은서 어머니가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아니 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무슨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딸 자식 시집 보내는데 집 한 채 못 받으면 동네 창피해서 저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닙니까? 갑자기 시작된 그녀의 심파극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은서 어머니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요. 우리 사위가 능력 있어서 강남에 아파트도 2채나 있고 그 중에 한 채는 우리 딸한테 선물로 준다고요. 이미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됩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남편은 협박을 하고 아내는 눈물로 동정을 호소하는 꼴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저열한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그만하시죠. 여기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분 체면 때문에 제 아들 재산을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울고불고 하던 은서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싹 변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언제 울었냐는 듯이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어요. 지금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우리 딸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서준 씨 마음 돌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온갖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저와 그들 부모를 넘어 아들과의 정면 대결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저녁 서준이가 태풍처럼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은서에게 또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저를 보자마자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왜 자꾸 은서랑 우리 장인, 장모님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야. 상식? 엄마 상식이 뭔데? 그냥 집 한 채 은서 이름으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엄마한테는 그냥 집 한 채지만 은서한테는 평생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저는 아들의 모습에 너무나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듯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준아, 정신 차려. 그 집은 네가 피땀 흘려번 돈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겨주신 유산이기도 해.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꼴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니? 그러자 서준이의 입에서 제 평생 잊지 못할 비수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죽은 사람 얘기는 왜 해?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중요해? 문제는 엄마야. 엄마가 은서를 너무 미워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방해하고 있잖아.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면서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던 모든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어요.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 말이 다 맞다.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제 반응에 서준이는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봐라. 엄마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들이 나간 현관문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혼식 날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서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내기 위해서는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들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했어요. 저는 다시 탐정에게 연락해 은서의 대학 시절과 직장 생활, 그리고 과거의 남자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서의 대학 시절 행적을 아는 사람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로 나가 초조한 마음으로 제보자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제 앞에 앉은 사람은 앳된 얼굴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은서와 같은 과 동기였다고 소개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김은서, 그 언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저희 과에서는 캠퍼스 커플 브레이커로
아주 유명했어요. 여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서는 대학 시절 내내 집안이 부유하거나 장래가 유망한 남학생들만 골라서 사귀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남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온갖 교태를 부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커플 사이를 이간질시킨 뒤 남자를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 가장 친한 친구도 그 언니 때문에 남자친구를 빼앗기고 충격으로 한 학기 내내 휴학했어요. 그때 그 남자 선배가 아버지가 병원장이라 돈이 아주 많았거든요. 은서 언니는 그 선배한테 명품 가방이며 비싼 옷이며 거의 모든 걸 다 뜯어냈어요. 그러다가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니까 가차없이 차버렸죠. 그 언니한테 사랑은 그냥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녀는 제게 제발 아드님을 구해주세요. 저처럼 친구를 잃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은서가 최근까지 다녔던 회사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는 은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쾌해하며 험악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은서 씨요? 아, 정말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회사에서는 완전 여우였어요. 여우. 힘있고 돈 되는 프로젝트가 있는 상사들한테만 온갖 아양을 떨고 회식이라도 하면 무조건 부장님이나 이사님 옆자리는 자기 차지였죠. 일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한 작은 성과도 엄청나게 부풀려서 보고하는 데는 선수였어요.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은서는 입사 초기부터 결혼하면 바로 그만둘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맨날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나는 시집 잘 가서 편하게 사는 게 꿈이다. 여자는 남자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능력이다. 이런 소리요. 동료들은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면 부잣집 남자를 낚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결혼한다는 남자분도 집안이 꽤 괜찮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은서가 어떤 마음으로 서준이를 만났는지 그녀의 평소 언행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안식처가 아니라 평생 놀고 먹기 위한 취업의 한 형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바로 은서의 전 약혼자 어머니였어요. 탐정은 그녀가 처음에는 만남을 거부했지만 제 사정을 듣고는 어렵게 마음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앞에 앉은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었지만 깊은 수심과 고통으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그 여자 때문에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은서는 진명의 이전을 거절당하자 약혼자였던 그녀의 아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으니 책임져라. 결혼을 약속하고 나를 농락했으니 이걸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며 매일같이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심지어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까지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그녀의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돈으로 그 악연을 끊어내는 수밖에 없었죠. 그 여자는 합의금을 받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우리 아들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지. 저는 그 아이 얼굴만 보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져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드님 지켜주세요. 저처럼 평생 후회 속에 살지 마세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마예요. 저는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지는 것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자식을 둔 어미로서 그녀의 절규는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어요. 김은서,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제 아들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안겨준 고통을 저는 결혼식 당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몇 배로 되돌려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은 그들의 허영과 탐욕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보름 앞둔 늦가을의 오후,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묵직한 원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잘 다려진 수트를 입은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분이 소개해준 냉철하지만 실력 하나는 최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 안쪽 상담실로 들어가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이 저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과 식당 주방에서 땀 흘리며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위압적인 풍경이었지요. 김춤례 어머님 되시죠?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하게 준비해온 서류철과 USB들을 꺼내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박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열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은서의 결혼정보회사 프로필과 다른 남자와 찍힌 사진들을 확인할 때 그의 표정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은서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특히 제 아들을 안전빵이라고 칭하며 다른 남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부분을 읽을 때는 그의 입가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아주 꼼꼼하게 마치 숨은 그림 찾기라도 하듯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파일을 노트북으로 재생할 때는 잠시 숨을 멈추는 듯 했어요. 제 아들을 마마보이라며 조롱하는 은서 어머니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고급스러운 변호사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가는 짧게 혀를 차더군요. 모든 자료 검토가 끝나는 데에는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고는 피곤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악질적이군요. 제가 다루었던 여러 사건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백한 혼인 빙자 사기입니다. 아드님께서 입으셨을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결혼 준비에 들어간 모든 비용, 즉 웨딩홀 계약금, 드레스 비용,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는 법률 전문가답게 가장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저희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귀하의 기망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니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그에 따른 손해 일체를 배상하라고요. 아마 소장을 받으면 저쪽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결혼식 당일에 일을 벌여서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아드님의 체면도 있고 어머님께서도 괜한 구설에 휘말리실 수 있어요. 조용히 법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었고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박 변호사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만. 법으로만 해결하면 저들은 돈 몇 푼 물어주고 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들이 한 짓이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행동이었는지 절대 깨닫지 못하겠죠. 그리고 분명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꿔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서준이를 찾아낼 겁니다. 저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무서운 대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맨얼굴이 드러나는 수치심이라는 대가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요. 제 어리석은 아들은 지금 자기 발로 불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아요.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그 불길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직접 겪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야만 해요. 제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참 동안 제 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뜻이 그렇게나 확고하시다면 저도 더 이상 제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의 전쟁을 치르십시오. 저는 뒤에서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쪽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억지 주장을 걸고 넘어질 경우 지금 확보된 증거들이 어머님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과 아들의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증명해 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다만 결혼식장에서 발언하실 때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감정적인 비난이나 욕설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회색빛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마지막 결전의 무기를 다듬었습니다. 탐정에게서 받은 날 것 그대로의 증거들을 한 편의 짧지만 강렬한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재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의 시작은 은서와 서준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으로 평화롭게 열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배경음악이 스산하게 바뀌며 서준이 엄마 완전 호구야라는 메신저 대화가 타자기로 치듯 한 글자씩 화면에 나타나도록 편집했어요. 은서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찍은 사진 위로는 제 아들을 마마보이라며 비웃는 은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겹쳤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은 은서가 전 약혼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냈다는 사실을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 아주 건조하게 나열하며 끝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다 만들고 시연을 해보는데 제 스스로도 그 냉혹한 진실의 무게에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최종 편집본을 심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여 복사본까지 총 3개의 USB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복을 최종 확인한다는 핑계로 다시 한번 호텔 웨딩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배인을 따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서준이의 유치원 시절 재롱잔치 영상이 담긴 가짜 USB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로 눈시울까지 붉혀가며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제가 홀로 키운 아들이 장가가는 날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요. 저희가 양가 인사말을 할 때 제 차례가 되면 조명을 모두 끄고 이 영상을 스크린에 틀어주시겠어요?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제 간절한 연기에 마음씨 좋아 보이는 지배인은 물론입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아드님이 정말 감동받으실 겁니다라며 흔쾌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두둑한 감사 봉투를 쥐어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당일에는 긴장해서 이 USB를 깜빡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걸로 하나 더 준비했으니 당일에 제가 드리는 USB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요. 지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배우들도 모두 제 위치에 서 있었죠. 남은 것은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바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만약에라도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LA 갈비를 재우고 따끈한 미역국을 끓여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신이 나서 집으로 들어섰어요. 우와,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LA 갈비네. 역시 우리 엄마 최고. 해맑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구운 갈비를 아들은 연신 맛있다며 자기 밥그릇 위로 옮겨 놓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응, 엄마. 아들, 행복하니? 지금 정말로 행복한 거 맞아? 제 질문에 아들은 밥을 씹다 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연히 행복하지. 내일이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 사랑 그래, 사랑. 서준아, 너한테 사랑이 뭐니? 은서의 어떤 점이 너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데? 저는 마치 인생 상담을 하는 사람처럼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예쁘잖아. 애교도 많고, 그리고 나를 존경해줘. 오빠가 최고라고 오빠처럼 능력 있는 남자가 자기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맨날 말해. 그런 여자랑 사는데 어떻게 안 행복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았던 희망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은서의 본질이 아닌 그녀가 만들어낸 허상과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에 은서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 거짓이라면 그래도 너는 은서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왜 자꾸 그런 부정적인 가정을 하는 건데? 엄마는 내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은서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냐고. 결국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어서 밥마저 먹어라. 더 이상은 아들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들이 보고 있는 달콤한 꿈을 잔인하게 깨뜨려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뜬 눈으로 어두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만은 쇠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벼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좋은 날 입겠다며 맞춰두고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짙은 남색의 기품 있는 한복이었어요. 오늘이 과연 좋은 날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아들의 인생을 구하는 날이니만큼 가장 예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을 기백이 느껴지도록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머리에도 은은한 빛이 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잔치에 가는 어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예식 시간이 한참이나 남았지만 저는 일찌감치 집을 나서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텅 빈 도로를 달리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준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벅찬 감동,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기쁨,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의젓하게 서 있던 모습까지 제 인생의 모든 장면에는 서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 아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아, 부디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핸들을 굳게 잡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식 준비로 분주한 직원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지배인을 찾아가 제 손에 굳게 쥔 진짜 USB를 건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완벽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그를 지나쳐 하객들이 오기 전 텅 빈 웨딩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백 개의 의자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단상 위의 화려한 꽃장식은 앞으로 벌어질 비극도 모른 채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저는 잠시 그곳에 서서 잠시 후에 이 자리가 아수라장으로 변할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식장이 붐비기 시작할 무렵 저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서가 거만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은서 어머니와 몇 안 되는 친척들이 둘러싸고 앉아 이미 승리라도 한 것처럼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본 은서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오셨어요? 하마터면 주인공보다 늦으실 뻔했네요. 오늘 주인공은 저니까 어머님은 너무 튀는 행동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아셨죠? 그녀는 제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그러자 은서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따가 인사말 하실 때 집 이야기 꼭 하셔야 해요. 서준 오빠 강남 아파트 제 이름으로 해주시기로 했다고요. 모든 하객들 앞에서 확실하게 못 박아주세요. 그래야 뒤탈이 없죠.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마지막까지 제게 확인을 받아내려는 모습이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거라. 아주 확실하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하도록 똑똑히 말해줄 테니. 제 대답에 만족한 은서는 다시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서준이의 친구 몇몇이
신부에게 인사를 하러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착하고 의리 있는 아이들이었죠. 그들은 은서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넨 뒤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저를 대기실 구석으로 이끌고는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얼마 전에 은서 씨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서준이 몰래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뭐라고? 저희도 너무 황당해서 거절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연락을 돌렸더라고요. 서준이가 알면 자존심 상할 테니 어머님께는 꼭 비밀로 해달라면서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결혼할 사람이 남편들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게요. 서준이가 정말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는 건지 저희는 너무 걱정돼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진짜 서준이 친구구나.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될 테니 너희들은 그저 서준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기만 하거라. 제 결연한 표정에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신부 대기실 중앙에 앉아 여왕처럼 행세하는 은서와 그 옆에서 탐욕스러운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은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값싼 샴페인이 담긴 잔을 건네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도 이제 아들 장가 보내시니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저희가 아주 귀하게 데리고 살게요. 집 문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호호. 그녀는 마치 제가 패배자라도 되는 양 동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건네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그래, 실컷 웃어더라. 너희들의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저는 잔을 입에도 대지 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뒤 조용히 제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인생을 건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심판의 무대가 드디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장의 모든 조명이 암전되고 단상 위로 환한 핀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소개와 함께 제 아들 서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하고 멋있었지만 저는 그 해맑은 얼굴 뒤에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곧이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여배우처럼 고고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러워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단상 위에 나란히 서고 성혼 선언문 낭독과 축가 같은 형식적인 절차들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은 점점 더 세게 방망이질 쳤지만 제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했어요. 드디어 양가 부모님의 인사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은서 아버지가 먼저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아주 만족스럽고 흐뭇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둘러보며 목청을 가다듬고
준비해온 인사말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귀한 아들을 저희 가문에 사위로 맞아주신 사부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딸 은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위 서준 군이 보여준 크나큰 사랑과 헌신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사위는 아주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입니다. 그런 사위가 제 딸 은서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기꺼이 선물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통 큰 결정을 내려주신 사돈어른과 사랑하는 사위에게 이 딸의 아비로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식장 안은 감탄과 부러움이 뒤섞인 하객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사위 하나는 정말 잘 얻었네. 요즘 저런 효자가 어디 있나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은서와 그 가족들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고, 은서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제 아들 서준이마저도 자신이 아주 대단하고 멋진 일을 한 것처럼 뿌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단상 위에 올라서자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저를 바라보는 아들과 은서, 그리고 하객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오늘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제 아들 서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서준아. 오늘 정말 멋지구나.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활짝 웃고 있는 은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은서야. 내 며느리가 될 아가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하객분들 앞에서 이 어미의 마지막 질문에 한번 대답해 주겠니? 제 진지한 말투에 식장 안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내 아들 서준이를 돈이나 배경,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서준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제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은서는 찰나의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프로 배우처럼 표정을 바꾸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순결한 신부의 얼굴로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오빠의 모든 것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진심으로 사랑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은서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지배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약속대로 식장 전체의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단상 양옆에 거대한 스크린만이 환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평화로운 음악과 함께 서준이와 은서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객들은 감동적인 이벤트가 시작되는 줄 알고 기대로 술렁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단 10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갑자기 기분 나쁜 파열음과 함께 끊기더니 화면 가득 은서의 휴대폰 메신저 창이 나타났습니다. 서준이 엄마 완전 호구야. 집 한 채는 이미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 결혼하고 1년만 참고 살다가 이혼하면
그 집은 온전히 내 거지. 그때까지만 죽은 듯이 연기하는 거야. 멍청해서 잘 속아 넘어와.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한 글자씩 타이핑되자 식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대 아래의 서준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혼란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곧바로 은서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파파라치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2025년 8월 12일 결혼 한 달 전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리고 곧이어 연봉 1억 이상 강남 자가 보유 남성 구함이라는 조건이 적힌 은서의 결혼정 보혜사 프로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게 뭐야? 꺼. 당장 끄라고. 은서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서의 아버지는 무대 뒤편으로 달려가 영상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호텔 직원들에게 가로막힌 뒤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소리쳤지만 저는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식장 전체에 은서 어머니의 경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호호호. 우리 딸이 얼굴값 하는 거지. 바보같이 순진한 남자 하나 제대로 낚았어. 맨날 엄마만 찾는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그런 애들이 다루기는 제일 쉬운 거 몰라? 집 한 채 넘겨받는 건 시간 문제지, 뭐. 그 목소리 위로 은서는 전 약혼자에게도 아파트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며 거절당하자 거짓 고소 협박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한 전적이 있음이라는 차가운 자막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식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고쳐잡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식장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그대로입니다. 제 아들을 그리고 저희 가족을 돈과 재산을 빼앗기 위한 안전빵으로만 생각하고 온갖 거짓과 기만으로 저희를 농락한 저 사람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선언에 은서 어머니가 이 미친 늙은이가 라고 소리치며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머리채를 잡기도 전에 무대 가장 가까이에 앉아있던 서준이의 친구들과 제 친척들이 벌떡 일어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인간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준이는 무대 아래에서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스크린과 은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오빠 아니야. 저건 다 오해야. 저 늙은이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꾸민 짓이야. 나를 믿어야지 오빠. 은서는 서준이를 향해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과 무너져 내린 제 아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취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입니다. 먼 길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는 정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준비한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부디 이 음식들을 드시면서 한 사기꾼 집안의 추악한 몰락을 지켜봐 주시고 어리석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제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끝나자 식장 곳곳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을 구해내고 제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한 늙은 어미에게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통쾌한 격려와 찬사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웨딩홀 안에는 기묘하고도 초현실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마치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목격한 관객처럼 숨을 죽인 채 무대 위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성과 모든 체면을 내팽개친 은서 어머니가 제게 달려들다 제지당한 채 씩씩거리고 있었고 은서 아버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은서는 너덜너덜해진 드레스 자락처럼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제 아들 서준이만 바라보고 있었죠. 가장 비참한 것은 제 아들 서준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식장 바닥에 주저앉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은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저를 가로막고 선 제 친척들과 서준이 친구들을 밀치고 제 앞으로 다가와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돈, 아니, 김 여사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합의를 합시다.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조용히 해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대로는 못 물러납니다. 우리도 준비한 게 많아요.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협박과 회유를 오가며 이 상황을 돈으로 무마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소로운 발악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바로 은서가 전 약혼자를 상대로 공갈 협박을 했던 사건의 개요와 합의금 내역이 정리된 문서였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이요? 좋습니다. 마침 제 변호사가 박진우 변호사인데 그쪽으로 연락해서 청구하시지요. 아마 변호사님은 이 공갈 협박 미수와 사기 결혼 시도에 대한 제 맞고소장을 먼저 접수하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박진우 변호사라는 이름과 공갈 협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은서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어요. 자신들의 과거까지 제가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딸을 잡아 끌며 가자, 일단 가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은서 어머니는 이대로는 못 가. 저 늙은이를 그냥 이라며 악을 썼지만 이미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음을 깨달은 남편의 힘에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서가 무너져 있는 서준이를 향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서준, 다 너 때문이야. 너같이 멍청한 놈한테 내 인생을 맡기려고 했던 내가 미친년이지. 너 평생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 이 마마보이야. 그것이 그녀가 제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들 가족은 수백 명 하객들의 경멸과 조소가 담긴 눈빛을 받으며 마치 죄인처럼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허둥지둥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거대했던 악의 축이 무너져 내리고 식장 안에는 다시 한번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아래로 내려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텅 빈 눈동자는 영혼이 모두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제야 아들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후두둑 하고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야? 내가 본 게 전부 다 진짜야?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들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더 일찍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네가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엄마 말을 믿지 않을까봐 그래서 너무 늦어버렸구나. 이 어미가 미안하다. 제 말에 아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고 또 서럽게 온몸을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은서에게 속았던 것에 대한 분노, 그런 여자 하나 알아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저질렀던 모진 말과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겠지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손을 잡은 채 오열했습니다. 그때 서준이의 친구들이 다가와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서준아, 울지 마라. 이제라도 알았으니 된 거야.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은서 씨가 네 험담하고 다니는 거, 우리한테 돈 빌리려 했던 거. 근데 네가 너무 푹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릴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어. 미안하다, 친구야. 친구들의 위로에 서준이는 더욱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제품에 안겨오는 아들은 어느새 마흔을 바라보는 장성한 사내가 아니라 상처 입고 집으로 돌아온 제 어리고 여린 아들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식장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 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이 자리를 빌려 못난 아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부디 준비한 음식을 드시면서 저희 모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에 하객들은 박수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이 사람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결코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대한 악을 함께 물리친 전우들처럼 묘한 동지애와 유대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제가 테이블 사이를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자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 하셨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아드님 인생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통쾌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부인처럼 용기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특히 저희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큰아버님께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출래야, 네가 진짜 엄마다. 죽은 내 동생이 하늘에서 보고 있었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게다. 네가 우리 가문 전체를 살린 거야. 저는 그 모든 격려와 칭찬에 그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서준이도 친구들의 위로 속에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거대하고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는지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미안함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끔찍했던 결혼식은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지만 저는 그 폐허 속에서 우리 모자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했지만 저희 모자에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 동안 은선의 가족에게서는 몇 차례의 바락과도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장이 저희 법무법인으로 날아왔더군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다시 박진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겁주려는 허세일 뿐입니다.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박 변호사는 곧바로 저희 측의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혼인 빙자 사기 및 공갈 협박 미수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그동안 편취한 모든 금전적 이득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답변서와 함께 제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에게서는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탐정을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들은 박 변호사의 답변서를 받고는 자신들이 오히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지요. 그날 결혼식에 참석했던 수백 명의 하객 중 누군가가 온라인의 유명 커뮤니티에 그날의 일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글을 올렸던 겁니다. 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갔고 네티즌 수사대는 곧바로 은서의 신상과 SNS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SNS는 온갖 비난과 조롱의 댓글로 뒤덮였고 강남 아파트 호구녀, 취집 사기꾼이라는 끔찍한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모든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선의 가족이 살던 동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가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만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동안 제 아들 서준이는 깊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아들은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지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닥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아들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이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가 나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동안 나는 철없이 엄마 가슴에 대못만 박았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는데, 나는 그냥 그 여자의 화려한 거짓말에 현혹된 거였어. 정말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무릎 꿇은 아들을 일으켜 세워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이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 일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고 주말에는 요리학원에 등록하여 서툴지만 스스로 밥을 해먹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제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은서가 그토록 탐냈던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버지 때부터 일궈온 저희 식당 건물을 멋지게 리모델링하고 남은 돈은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며 야무진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모자의 관계는 그 어떤 시절보다도 더 단단하고 애틋해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게 마마보이가 아니었고, 저는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는 잔소리꾼 엄마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준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저는 덜컥 겁이 났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응, 회사 동료인데 아주 착하고 검소하고 무엇보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엄마한테 꼭 한번 인사시켜주고 싶어. 며칠 뒤 아들은 수줍은 미소를 띤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의 선한 눈매가 아주 인상적인 아이였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서준 씨한테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분이신지요. 그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에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건실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식사를 마친 뒤 그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앞으로 저희 힘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서준 씨와 제가 힘을 합치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마침내 진짜 보석을 찾아냈다는 것을요. 지난 1년의 아픔은 제 아들이 이 진짜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던 셈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함께라면 뭔들 못하겠니? 이제야말로 내 마음이 정말 놓이는구나.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소중한 내 딸의 얼굴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우리 가족에게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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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었습니다.